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중개업 갑니다. 아까 이제 그 중개라는 개념은 눈에 딱 그려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입니까? 중개는 그 용어 정해 보니까 누가라는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일반인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유상이다 무상이다라는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무상 중개도 가능하다는 거고, 중개의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를 말한다? 가 아니고 법률 행위를 알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에 대해서 법정 중개 사무 몇 개? 5가지에 대한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니 저 중개업이 있습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첫 번째 중개업의 개념에 중개업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의뢰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뭐 한다?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행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 중개업의 의뢰를, 그러니까 지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의 의뢰 없이 라고 하면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수죠.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다. 무상 중개는 가능하지만 이거 딱 보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상 중개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를 그랬죠. 중개를 그랬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중개란 개념을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법정 중개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뭐한다?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그 중개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중개와 마찬가지로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도 법정 중개 대상물 있죠. 대상물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영리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는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이죠. 일회성 우연히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이고, 자 그러면 중개업이라고 할 때 자 보시면 동네 얘기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 들면 그냥 형님이죠. 여자분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님 저 우리 그죠? 집 좀 혹시 살 사람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라고 의뢰했거든요.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다시 혹시 주변에 집 나온 거 있으면 좀 알아봐 줘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뢰를 했고, B와 C가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 이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되도록, 매매가 되도록 A가 소개했죠. 중개를 했습니다. 중개하면서 B로부터 C로부터 각각 5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 A의 행위는 중개 맞죠? 일반인도. 그러면 여기 A는 B와 C로부터 50만 원이라는 요 보수 취급 약정을 맺을 때, 보수 취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공돈이 생긴 A가 이제 D가 집을 팔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너 집 팔아줄게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대답했고 역시 의뢰가 된 겁니다. 그리고 E라는 사람이 집을 살 거라는 걸 알고 내가 너 집 구해줄게 이래가지고 의뢰를 했거든요. 역시 알았다 했고, 그러면 D와 E 사이에 다시 이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되도록, 그죠? 거래가 되도록 A가 뭐 했다? 중개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첫 번째 중개가 있었고, 이거 두 번째였죠, 그죠? 두 번째 중개의 경우에 역시
얼마씩 5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5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했을 때 이 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반인의 중개 행위였죠. 그냥 일반인, 이때 1번 행위를 한 사람을 부를 때 일반인 혹은 무자격자가 주어입니다.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취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중개 있죠. 두 번째 중개의 경우에는 무등록자라고 부릅니다.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취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림 기억하시겠죠? 딱 보면서 위에는 동그라미, 밑에는 50만 원. 원래는 제가 50만 원, 100만 원이었다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받고 100만 원 돈이 많아서 못 받는 걸 자꾸 이해를 하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아셨죠? 이건 일반 중개인에 있잖아요. 일반인의 의뢰, 일반인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는 인정한다는 거죠. 다만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는 중개업이죠. 이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개념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지금 두 번째 했던 이거 있잖아요. A가 했던 이 두 번째 행위는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업이죠. 의뢰, 보수, 중개를 반복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이고, 중개업은 당연히 등록한 걸 전제로 하겠지만 무등록 중개업이란 개념도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죠? 요거. 그러니까 중개업은 등록 유무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중개업에 관한 개념들이 쭉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있죠. 뒤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아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죠. 무등록 중개 없다. 그럼 무조건 몇 대 몇? 3대 3.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셨죠? 3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의 성립 요건은 네 가지 습관처럼 기억하세요. 의뢰, 보수, 중개, 업까지 이해하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27페이지에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올 10월 26일 날 시험을 치고 11월 27일에 발표 나나요? 그리고 12월 제 기억에 한 4일쯤인가 자격증을 교부할 거거든요. 자격증은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집에 있으면 보내줍니다. 근데 사실 받으러 가는 게 기분은 좋아요. 제가 가봐서 아는데 예전에는 그냥 자격증 받으러 왔는지 뭐 신경 안 썼는데 자격증 이제 받으러 가면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득담 아닌 득담을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데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하면 그런 말 하면 딱 그 말 하고 싶었거든. 제가 아니요 그냥 한 2달 정도 뭐 머리 좋은 사람은 한 채 2달도 안 하고 합격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야 혹 해가지고 와서 공부해가지고 내만 쎄가지고 고생하면 안 되잖아. 그죠? 평등이라는 건 뭐 평등이라는 개념이 내가 그랬죠. 허상과 멸기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이에요.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힘들면 그건 평등한 거야. 근데 남은 안 힘든데 나만 힘들면 이거 불평등한 거야. 그게 안 그런가요? 똑같은 생활이 있으면 그냥 뭐 힘드니까 다 그냥 힘든가 보다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 굉장히 편하게 있어. 이거 불공평한 거야. 그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평등이라는 게. 그죠? 일률적인 평등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26일 날 칠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그랬죠? 다 임박해가지고 7월 돼가지고 뭐 2차만 할까요? 이 시점에 해가지고 2차만 할까요? 안 되지. 무조건 동차 합격해야죠. 실제로 다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동차 합격이 쉽지는 않아요. 동차 합격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야간에 오는 그 청춘이나 되면 뚜리 펴서라도 내가 합격시키겠다. 고2요.
고이짜리. 근데 그 청주는 막 밀어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밀어 넣으면 가방이 빵빵하게 쳐도 빵문을 잠글 수가 있어. 이거를 무슨 가방이 다치질 않아 이거. 예. 예. 너무 많이 넣으면 터져비잖아, 그죠? 어쨌든 근데 동차가 어렵긴 한데 절대평가는 이건 공부 어떤 머리나 실력이라기보다는요 진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0문항에서 24개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모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 게더링이라니까요. 맞추는 게 아니고 전 범위를 수업 듣잖아요. 그래서 보면 매 안 빠지고 나오는 부분 중에서도 내가 딱 맞출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24개를 찾아서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절대평가의 시험은 일정 부분의 포기는 미덕이에요. 다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극단적으로 그분은 참 극단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인데 7월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럼 1차를 합격하겠다고 1차만 준비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상교과라고 하십니까? 상업교육과.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상업부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옛날에 그 예상 정보고죠. 옛날에 여상에는 상업부기를 가르쳤거든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교과 출신이라서 그냥 뭐 계산 이런 거는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법을 들으니까 민법이 영 안 잡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고민하더니 책을 있잖아요. 다음에 또 오지 보니까 민법 책을 쭉쭉 찢어가지고 이만큼 하는데 한 문제 넘어 있잖아. 안 봐. 다 째고 민사법하고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그냥 모아가지고 딱 자주 출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달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기본서 그거하고 문제지만 봤어요. 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은 안 달린다는 거지. 일단은. 그래가지고 개론은 이제 풀었고. 근데 어쨌든 그게 시험은 운치기 3이죠. 시험도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한 점수로 특히 개론 많이 받고 민법도 제가 볼 때는 60점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 그걸 억지로 막 그죠? 아이고 막 차라리 접는 게 낫습니다. 딱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24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나중에 합격생 모임하면 봅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웃으시는 건 자신이 없다는 건가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자, 공인중개사는 거기에 보십시오. 오른쪽 페이지에 이 법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 법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이니까 저 법은 안 돼요, 그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 법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미국에서 중개업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격증 땄다고 우리나라에서 그죠? 갱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사람, 그냥 자격증 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중개업 할 수 있을까요? 중개업을 왜 못하지? 그죠? 등록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인데 등록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그죠? 공인중개사인데 어딘가에 소속돼 있어. 그게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어딘 사람이지고?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니까 중개업을 할 리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집에다가 중개사무소 차리면 안 될까? 그럴 수는 없어요. 중개사무소는 기본 용도가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까지도 가능한데 원칙은 이종근생이에요. 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이 법이고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중개업 영위입니다. 이렇게 이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셨죠? 이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그건 딴 거 안 봐도 돼요. 이렇게 딱 하면 돼.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는데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두 군데에다 체크하셔야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어디요?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다. 등록한 사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사람이다. 그럼 등록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사무소가 있겠죠. 1등록이니까 사무소는 몇 개일까요?
하나가 맞습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데 현재 현행법에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등록하는 경우하고 공인중개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법인으로 설립 등기한 자가 맞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라 통상 우리가 개공이라고 부르면 몇 개를 말합니까? 이 둘을 말합니다. 신규 등록에 의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죠? 그런데 지문에 보면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지우가 나올 때 있죠. 이 모든이라는 관형어가 붙으면 이때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죠? 원래 법 조문은 본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지는데 원래 그죠? 예전에 신고만 하고 소개 영업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즉 복덕방. 그러다가 이제 언제냐 그러면 이게 1961년에 이제 소개 영업법이 만들어지고 업을 쭉 하다가 198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를 도입합니다. 즉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84년도 4월 1일부로 시행되는데 자격시험은 1985년도에 1회가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1985년도에 시험이 시행되는데 근데 자격제가 되니까 자격 없는 사람은 이제 뭘 못합니까? 업을 못하게 되겠죠. 그죠?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자격증이 없이도 업을 할 수 있게끔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이 본조에 있다가 지금 현재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1984년도 3년도 당시에 중개업이 전문직이다. 아니면 진짜 돈벌이 되는 직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업을 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50대, 60대가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불과 30년 넘었잖아. 그죠? 그때만 해도 진갑 한갑을 챙겨 먹었어요. 기억하시죠? 그전에도 60년, 60 하나가 되면 한갑 잔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70이 보편화되고 80이 그냥 막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수명이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보통 정년퇴직하고 한 60 되면 가야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가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50, 60에 되는 나이가 지금 3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렇죠? 본조에 있던 내용을 어디로? 부칙으로 옮겼어요. 부칙 제 6조 2항에서 등록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우리가 보통 부칙상 그죠? 부칙상 개공 그럽니다.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나요? TV에 낮에 있다가 그 TV 인간극장인가 뭐 다큐 비슷한 걸 봤어요? 거기에 김영석 교수가 나온 거예요. 와, 저는 그냥 그게 감동이 돼 그냥 그 자체가.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였어요. 연세가 100년이에요. 100살이 100살.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제일 그 고령자가 1928년생에 계셨거든요. 옛날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때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이 와 진짜 정정하셨거든. 그분도 꾸부정하지도 않아서 그분도 아침에 1928년생이니까 김영숙 교수하고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19년생이 맞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탁 학교로 타고 와요. 쫙 당겨가지고 그 택도 아시죠? 오봉 그 다방 그 커피 배달하는 거 쫙 당겨요. 그래갖고 12시 되면 사라져요. 그분이. 왜냐면 마나님이 싸준 죽을 가지고 칼같이 12시에는 밥을 드셔야 돼요. 죽을. 수업이고 뭐 나발이 필요 없어. 그냥 딱 혼자서 딱 드시고 딱 수업 그 하여튼 주영이 들어와요. 딱 죽을 혼자 드시고. 그래가지고 자세도 빨랐거든요. 근데 제가 김영석 교수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관리를 진짜 어른을 본 기분이었어요. 젠틀하고 점잖고 그죠? 꼰대 같지 않고 사고도 여전히 그죠? 아직도 유연하고 근데 그 아직도 30분을 서서 강의를 하실 수 있대요.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 그 자기 그 본인이 그 사시는 그 뒤쪽으로 산책길이 있는데 그게 제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철학자의 길이래요. 거기가 연세대 그 철학 교수거든요. 근데 아 진짜 감동적이돼요. 이게 수영을 꽤 오래 하셨대요. 수영을. 지금도 자세 하나 안 굽어지고 다 꼿꼿 해가지고 그리고 그 검찰청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앉아 계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야.
이제 남 얘기보다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게 바로 그냥 얘기를 한다고. 자기 살아온 얘기 자체가. 근데 왜 제가 또 그 감동이었냐면 백년이라는 게 역사성의 인물이 돼요. 윤동주 씨하고 친구예요. 와, 확실하게 실감이 나더만. 윤동주 씨는 역사 속의 인물이고 이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국의 속담에 뭐 노인이 하나 죽는 건 박물관이 하나 사라지는 거라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참 그러니까 하여튼 멋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에게 그 이제 본조에다가 부칙으로 옮긴 거야. 부칙은 경과 규정이라든지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개정 절차가 아니라도 이제 거기 부칙상에서 언급만 해놓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칙상 개공 했었죠. 근데 이 부칙상 개공 자기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세 가지의 제약을 둬요. 뭐 일단은 업을 할 수 있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신규 등록을 못 해요. 그리고 부칙상 개공은 지역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소재한 특광도 범위로 제한돼요. 예전엔 시군구였다가 이제 시도 단위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제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 분은 어디 거만 할 수 있죠?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아셨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대상물에 대해서만 중개할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상가를 좀 매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예, 사무소를 이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제한이라는 말을 사무소 이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를 금지합니다. 원래 경공매 업무는 변호사 업무였거든요. 변호사 업무였던 것을 누구한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을 해 주게 되는데 자격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공매 업무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부칙상 개공은 세 가지의 제약을 둡니다. 이렇게요. 이 세 가지의 제한을 받는다. 아셨죠? 부칙상 개공 해가지고 세 개. 그러니까 일단 개공은 그러면 두 개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을 말하고 모든 개공은 부칙상 개공. 그러니까 지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오죠, 그죠? 근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이건 X입니다. 그죠? 틀린 거 아시겠죠? 얘 때문에 부칙상 개공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안 봐도 돼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가면 제가 주어가 개공등이 있었죠, 아까? 개공등 할 때 등이 누구냐? 개공등 할 때 이 등은 고용인이죠. 등 이퀄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중에 종류가 몇 개 있더라?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죠? 개공등.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요? 개공, 소공 이렇게 구분하시겠죠? 자, 근데 시험 두 가지의 차이는 뭐였어요? 자격이 있고 없고였죠. 그래서 일단 시험에 답을 찾는 우리가 중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험에서 답을 찾는 요령은 제일 먼저 기억나야 될 게 뭘까? 중개란 딱 단어를 봤어. 그 밖에요. 예, 여타 내용들은 뭐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고 영어 정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중개라 하면 해가지고 그 밖에가 빠지고 노는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아니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까지 포함됐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공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기억나실 건요. 자격정지입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자격정지라는 처분은 누구에 대해서만 소공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이죠. 일반인이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요거 딱 두 개. 됐죠? 예, 그리고 소공이라 할 때는 지금 고용인이란 자체가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거잖아. 그죠? 보조하는데
소공은 못 할 수 있다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로서. 얘는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요. 그래서 개공 등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시고 이해됐죠? 그래서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나올 때 구분해야 될 경우들입니다. 근데 소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종류가 소공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고용인으로서의 소공도 있지만 법인 있죠? 법인의 구성기관이 사원 임원인데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있잖아요.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있고 일반인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을수록. 그러니까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미만이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책임지는 자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라 부른다? 소공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소공은 고용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뭐라 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됐죠? 다른 내용 안 보고 싶죠? 안 봐도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32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문이 풀리는 거 한번 보시죠. 1부 기억에 개업 공인중개사란 그럴 때 두 군데를 찾아야 됩니다. 입업 찾아야 되고 등록 찾아야 되고 들어있죠? 그럼 니은은 개국 소공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오엑성 오죠? 그 다음에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다. 맞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오지. 맞죠와 오는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컷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이럴 때 이 보수는 받아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이때를 우리가 일반인 무자격자라고 표시합니다. 중개업이 되면 무등록자라고 표시합니다. 아셨죠? 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배운 내용들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공 해가지고 개공 등 주어를 잘 미수하시면 돼요. 이게 중개업의 개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공, 그 다음에 개공 등 할 때 고용인의 차이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중개보조원은 책임지는 자가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건 도장이에요. 인장 이렇게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도장을 찍어야 돼. 아니에요. 찍겠다 하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아셨죠? 책임을 지겠다는데 근데 책임을 지는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책임을 지고 원칙상 뭐 한다?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33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딱 그러니까요. 중개대상물은 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한번 되살려 보면 시험에 중개대상물이 나오죠. 그러면 주로 문제가 나올 때 일단 기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개대상물이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은 법률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몇 가지 있었죠?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그죠? 5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에 정하는 5가지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대상물은 뭐 이 법 적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를 논할 때 무조건 몇 개? 5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냐 중개업이냐 하는 개념도 어떻게 해요?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 있죠?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도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만 중개고 중개업입니다. 아셨죠?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중개를 할 수 있죠. 중개를 업으로 하면요.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 되고 몇 대 몇?
3대 3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 아니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맞겠죠? 일반인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중개대상물은 미등기잖아요. 미등기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도 될까 안 될까요? 무허가 건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는 X.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되더라 하는 걸 기억하면 돼요. 아셨죠?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5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기본 내용을 딱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물으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 해가지고 교재에 딱 보시면 의 있죠? 중개대상물의 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다.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이 성립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이라야 중간에 보면 네 번째 줄이 있습니다. 뭐 법령상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돼 있죠. 즉 법정보수에 제한을 받는 것도 대상물이 몇 개? 5가지일 때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5개 있죠. 지금 법률로 정한 게 몇 개 있더라? 2개요. 토지 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몇 개?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하는 저 2가지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개 있죠. 이걸 준부동산인데 어제 부동산, 준부동산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딱 몇 개? 3가지만 되기 때문에 일부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법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이게 협의의 부동산과 그죠? 일부 준부동산을 말합니다. 준부동산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준이라는 말은 어제 맞죠? 준부동산 일부 몇 개? 3개. 그러니까 그냥 일부란 말이 떨어지면 틀립니다. 준부동산 다가 아니고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으로 이루어진다. 어제 부동산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토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모든 토지는 아니겠죠.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대상물이다 할 때 저 5가지에 들어가더라도 국공유에 속하는 경우는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국공유는 제외됩니다. 국공유는. 그래서 사적 소유가 되는 토지는 즉 사유지는 이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분필하지 않은 일필지 토지 일부라도 지상지역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대상물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필지 일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딱 줄이면 그겁니다. 원래 토지의 거래 단위 법적 등록 단위는 필이잖아요. 그죠? 1필 단위가 되는데 일필지 일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 봅니다. 건축물이 나오는데 지금 건축물의 정의가 보입니까? 건축물이라 할 때 우리는 그 건축물은 판례상 그죠? 민법상의 부동산인 건축물로 한정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건축법이 아니고 민법상 건축물인 아셨죠? 건축물로 한정된다 그랬는데 건축물인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라는 말은 세 번째 줄 판례 있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줄 껐죠?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주벽 딱 긋고 몇 개? 네. 3가지 요소를 갖춰야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2번째 줄에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아셨죠? 그래서 몇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건축법상의 개념이 아니죠. 딱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다 이어지는데 건축 중인 건물은 우리가 건물을 딱 짓고 있잖아, 그죠? 저거 어디까지 지어졌을 때 건물이냐라고 보는 기준이 뭐라고요? 거기 지붕, 기둥, 주벽입니다. 기둥, 지붕, 주벽 있죠? 줄 딱 긋고. 그 다음에 답은 미등기 건물, 무가 건물도 대상물이 될까 안 될까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중개할 수 있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원래 건물의 거래 단위, 토지가 필 단위였듯이 건물도 한 동단위거든요. 근데 한 동 건물의 일부도 될까 안 될까?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별로 거래가 할 수 있죠. 이건 구분 소유권의 객체니까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언제요? 독립성이죠. 어떤 거? 독립성이 몇 개죠? 그러니까 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이 말이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을 때 하셨죠? 요거. 그리고 구분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 이게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할 건 둘 다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다입니다.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분양권 및 입주권 나오는데 건물의 지금 범위를 말합니다. 건물이란 현존하는 건물만이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 뭐다?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이거 분양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랬죠. 이걸 우리가 분양권 그럽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있는 입주권 뭐입니까? 입주권은 이제 청약 통장 같은 거 청약 순위 있잖아요. 그 순위해 가지고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겁니까? 될 수 있는 지위입니까? 될 수 있는 지위. 이게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권자가 붙는 것 중에 중개 대상물은 분양권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 내용을 몰라도 대토권은 될까 안 될까? 권자는 그죠? 분양권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입주권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원래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함께 이전되는 게 원칙이죠. 함께 이전되는 게 원칙인데 딱 하나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게 일본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리고 뒤에 수목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뿐 아니라 개개의 수목의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갖췄다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도 공시방법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수목의 집단입니다. 수목의 집단은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수목의 집단 그 자체는 안 돼.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이 명인방법 이하든 임목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든 아셨죠?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목의 집단 딱 이렇게 나와요. 답이. 문제가 중개사물이냐 아니냐 물을 때. 그래서 명인방법에 의한보다 수목의 집단이나 그다음에 임목법상의 수목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랬죠 그냥. 그래서 정착물 가운데 대상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좀 쉬었다 갈까요? 임목부터.